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CPI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3월에는 좀 더 유효하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확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3개월 연속 회복 조짐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시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요즘에는 시총 상위권에서 싸움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시총 상위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시총 1위를 두고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시총 상위권에 위치한다라는 점은 시장의 관심이 이곳에 쏠린다라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형건설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오늘 아침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태형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제 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밤 12시까지 안건 결의서를 받았고 그 결과 채권단 96.1%가 동의를 하면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죠, 11일까지 체결된 태형건설과 관련된 모든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됩니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형건설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또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채권단은 실사와 평가 결과를 통해 태형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태형건설이 내놓았던 자구 계획을 토대로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 역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채권단은 일단 4월 중에 경영 정상화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태형건설의 사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PF 대주단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완료된 주택사업장이나 비주택사업장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채권단 혹은 대주단으로부터 실행 가능 사업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조기 착공 추진도 가능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해야 합니다. 이 대주단과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채권은행의 설명입니다. 태형건설은 또 앞으로 자금도 채권은행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은행은 태형건설의 자금관리단을 조만간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 자금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뉴욕 증시 관련 상품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거래 첫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거래 첫날부터 거래 수요가 몰렸습니다. 11개 ETF의 하루 거래 규모는 6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롯해 총
총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 상장돼 거래됐습니다. 이 시장 정보업체 LSEG는 이날 11개 ETF의 총 거래 규모가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규장 종료까지 거래 결과를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거래 규모 측면에서 다른 경쟁 상품들을 압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GBTC의 거래량은 5,489만 7천여 건으로 이날 종가를 단순 적용할 경우 거래액이 22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개장 첫날 전체 11개 ETF 거래액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현물 ETF 상장 첫날 비트코인 가격은 어땠을까요? 네,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이날 오후 4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46,278.92달러로 24시간 전과 비교해 0.53%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한때 49,000달러를 돌파하기로 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9,000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약 2년여 만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에 상장된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게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 추세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현대차와 기아도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 집계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로 집계됐나요? 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65만 2,821대를 팔아 미국 진출 후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총 87만 370대를 판매해 처음으로 연간 판매 80만 대를 돌파했고요. 기아도 78만 2,451대로 2021년 기록을 넘어서 최다 판매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GM, 도요타, 포드에 이어 4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차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게 성장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죠. 네, 현대차와 기아의 기록은 친환경차와 제네시스 그리고 레저용 차량 등 이른바 고부가 가치 차량이 이끌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총 27만 8,122대의 친환경차를 팔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52.3%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연간 판매 10만 대를 처음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판매량이 2.7배 증가한 겁니다. 미국에서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도 2020년 3.2%에서 지난해 16.8%까지 5배 넘게 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47.8% 증가한 18만 3,541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작년 전년 대비 22.6% 증가한 6만 9,175대를 판매했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RV 판매량은 총 121만 8,108대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부터 현대차, 기아, 미국에서의 판매량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시장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에 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가운데 코스피 현재 0.8%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77%, 1.7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지면서 해운주들의 강세에 운수 창고 업종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또 섬유의복, 의료 정밀 업종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대부분이 파란불 켜낸 가운데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던 삼성전자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까지 키워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0.8% 가까이 하락세 보이면서 코스피는 2,52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무려 8거래일 연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현재 2,3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무려 8거래일 연속 발을 빼고 있죠. 오늘도 1,200억 원 넘게 물량 출회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3,6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간밤 테슬라가 2% 넘게 빠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일 급등세 보였던 가상화폐 관련주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1.8% 가까이 내림세 보이면서 866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끌어내리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인데요. 현재 1,790억 원, 1,717억 원 가까이 덜어내는 가운데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 3,5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조업 쪽에서 수급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요, 해운주와 함께 로봇 관련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CS2024에서 LG전자가 로봇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결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인데요. 또 삼성전자가 상용 로봇 시장에 공식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엔젤로보틱스의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하면서 로봇 시장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뉴로메카인데요. 장중 25% 넘게 강세 보이다 현재는 4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로보스타도 강합니다. 15%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대동기호도 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강세 보였던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은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 일제히 파란불 짙게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티넘 인베스트 10% 넘는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T사이언티픽 역시나 12% 가까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위지트도 15%대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전일 강세 보였던 한일진공은 9%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는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와 관련한 예멘 내 표적의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홍해에서 후티의 상선 공격이 시작된 이후 다국적 군의 첫 공습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와 함께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도 폭음이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해운주에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홍해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해운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해운주의 주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운주들이 불을 엄청나게 뿜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통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23%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18%대에서 좀 거래가 움직이고 있고, 뭐 태용로지스라는 기업도 이제 3자 물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육해공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20%대가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로지스틱스 관련된 쪽이나 뭐 해운 관련된 쪽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해운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HM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뭐 6%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이제 HMM 같은 경우는 SCFI 지수랑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운주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각각 종목별로도 짚어주셨습니다. 홍해 이슈에 따라서 물류비 상승 가능성이 좀 해운주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수송의 동맥으로 평가받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도 위기 상황인데 해운주의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이슈가 뭐 오늘 만약에 바로 발생을 했다, 그럼 당연히 더 봐야죠. 근데 네. 아시겠지만 이 이슈가 조금 지속이 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이 주제를 또 여러 번 좀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11월 달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때도 사실 좀 이제 이 지정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운임에 대한 좀 차질이 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운항을 중단한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해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이벤트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밤에는 또 이제 세인트 니클라스호를 납포한 소식이 또 포함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이슈까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홍해 관련된 이슈에다가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면 이제 주요 좀 해협들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왕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 돌아가게 되면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이 운송하는 배 숫자가 자연스럽게 줄겠죠. 왜냐면 갔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여기가 왜 또 부각이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국제 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이제 이 규제, 환경 규제와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운임선들이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보호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노후선박들 교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노후선박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공급에 대한 이런 시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소비단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만약에 수요단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에서 이랬으면은 운임 지수 진짜 코로나 때처럼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추가적인 상승력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이슈 자체가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의 좀 신선도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있고 주가도 우리가 그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가 1,000원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000원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점 대비했을 때 상승폭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이슈에 따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기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해운의 상승 랠리가 좀 독보적입니다. 오늘도 앞서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유자는 홀딩을 하는 것이 괜찮을지도 궁금하고요. 혹시나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조정을 겪게 된다면 신규 접근도 유효할까요? 일단 신규 접근도 유효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제가 흥하해운을 좀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 종목이 토픽이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15% 정도, 뭐 20%가 안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저점부터 올라왔죠. 그러면 그 유통 주식 수가 더 줄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할 때는 당연히 보유자 분들은 안 파시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더 적게 줄어들게 되면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사실 이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에 또 한번 손바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 상한가가 나오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6,000%가 이제 조금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이제 100%가 넘게 늘어났는데 수량이 6천만 주거든요. 6천만 주인데 해당 종목의 유통 주식 수가 뭐 2억 4천이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은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사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새롭게 이 부분에 좀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대신에 조금의 이런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이슈가 꺼지게 됐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주가가 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의 대응을 빠르게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좀 더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해운뿐만이 아니라 정유와 또 곡물 섹터도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섹터별로는 어떻게 동향이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해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이제 펀더멘털로 정말 가능하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이제 SCFI 지수의 최근 동향을 조금 들고 왔거든요. 보시면 운임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2023년 12월 8일에 한 1000선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게 지금 1800선에서 1900선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치로 보면 거의 90%가 늘어났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과거 코로나19 때 정말 물류 대란이 엄청나게 났을 때 이런 폭으로 막 쭉쭉쭉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거의 5,000선까지 올라가서 물론 그때 정말 최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낮아요. 그래서 이전에 뭐 HMM 그때 엄청 실적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수요단이 만약에 붙어주는 이슈가 생기면 뭐 해운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나포나 이런 이슈가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 트리거가 생긴다고 한다면 해운주들은 조금 더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이슈나 글로벌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주가의 매력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이 이제 해협 쪽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의 이제 천연가스랑 유가의 물동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로 진행이 되는 건데 최근에 유가의 상승폭들을 보시면 사실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오펙에서 가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급 감산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유가가 들썩거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비축유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재고의 원유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오면 또 바로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급망과 관련돼서 지금 유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요 이슈가 해결이 돼버리면은 아마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해운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불거지니까
곡물 쪽까지 움직여요. 네. 왜냐하면 곡물 쪽이 왜 또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이 정부의 이런 지원금이 많이 받아서 쌀이 부족하진 않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쌀 부족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피부로 못 느낄 뿐이지 네. 글로벌적으로는 쌀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출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이슈가 있고 또 이 쌀 같은 경우 오늘 신송홀딩스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자회사가 무역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세계 각국에서의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특히나 곡물 쪽을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좀 급등이 나왔고 그게 움직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같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이도 역시나 이런 이슈가 조금 소멸이 되면 빠르게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라자냐에서 지금 엘니뇨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소프트 곡물 쪽, 커피나 이런 쪽이 사실 강세고 기존에 뭐 좀 이슈가 되는 소맥이나 이런 쪽은 환경 부분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차이도 곡물 쪽에서는 좀 넓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해운과 정유 그리고 곡물 섹터의 동향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해운 섹터를 좀 돌아봤다라고 봐야 할 텐데 네.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이 안에서는 안 들고 왔고요. 왜냐면 제가 이 워낙 주가가 조금 낮아 있었던 상황에서 흥하해운을 좀 토픽으로 이미 기존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전쟁과도 연관이 있고 앞으로 조금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을 부분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한국항공우주를 들고 왔는데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또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쪽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을 때 스페이드X에다 위성을 좀 요청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도들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같이 연관성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뭐 한화그룹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덩치 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보시는 게 앞으로의 이런 MS를 차지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또 방산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졌을 때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쉬었던 이유는 수주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주 목표치가 4.5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리포트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지역 같은 경우도 3군데 이상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국에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13일에 총통 네.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친미 쪽이 지금 어쨌든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다른 부분들도 사실 국지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쪽은 방위 산업에 대한 이제 정책 자금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청이 이제 5월 달에 아마 예산이 되고 있고 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제 청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없었던 때와 비교해서는 예산안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고 뭐 수리온이라든지 이런 기타 물품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수급 또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기관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굵직하고 여러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종목으로 좀 같이 연관성 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51,500원부터 54,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윗꼬리가 생기는 것이 이제 23년 4, 5, 6, 7 때 그런 차트 흐름을 보시면 한번 여기에서 좀 물량 소화를 하다가 눌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65,000원을 좀 잡았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7만 원 이상의 리포트들이 상당히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5,000원입니다. 해당 종목이 저점 라인에서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하게 좀 뚫어주는 라인이 45,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트코인이 투자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약 15년 만에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매매를 좀 차단한 상황인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예상되는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드디어 이제 미국 증시에서 ETF를 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어요. 현물 ETF인데 선물은 이미 2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전문가들이 뭐 우리나라 그 돈으로 뭐 한 100억, 그러니까 미화로 한 100억 달러, 500억 달러 정도 이제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막 예상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100억에서 500억 달러 그러면 너무 갭이 크죠. 근데 이제 11개 ETF가 이제 첫날 거래 규모가 그러니까 사고 팔고 거래 규모가 한 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고 소폭으로 이더리움도 지금 소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데 어제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더리움이 상승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주식시장이나 이런 이 펀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투자에서는. 자,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업자, 증권회사들이 중개하는 건 불허한다. 왜? 우리 금융투자업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했는데 또 오늘 다른 보도를 보면 캐나다나 독일의 선물 ETF 현물 ETF 이미 거래하고 있었다. 근데 그거는 왜 중단을 못 시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이 이걸 미리 이제 증권회사들에게 이게 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나 독일하고 이제 규모가 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ETF 거래가 이제 비트코인 시작됐다 그러면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뭐 퍼질 수 있는 거고 어느 보도를 보면 뭐 베네수엘라 지금 떡상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베네수엘라는 뭐 워낙에 이제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그 미국 SEC 위원장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수많은 위험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그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그 ETF 상품이나 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홍콩 ELS 상품이나 과거 독일 ELF 뭐 이런 것들 이 파생 상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투자 위험에 주의하지 않으면 진짜 이런 말씀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투자 선택에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큰 손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상품일수록 더한데요. 사실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히려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11개 ETF의 수수료율이 뭐 0.2%서부터 많으면 1.5%인데 대부분 다 0.2%, 0.5%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살 때 앞으로 거래소 통하지 말고 ETF로 투자해서 하는 게 훨씬 수수료를 줄일 수 있네. 이게 사실 0.5%, 1%, 뭐 0.25% 이런 것들 말씀하지만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이런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경제 상황이 벌어질 때는 명이 있으면 암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소송에서 그 법인에 판매하는 것 이외에 개인한테 판매하는 건 증권이 아니다고 이미 소송에서 약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다 이 현물 ETF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다시피 20년 만에, 15년 만에 우리가 이제 진출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15년 만에 진출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좀 더 안정화가 되면 비트코인이 좀 더 이 ETF 상품으로서 투자 상품으로서의 대체 상품으로서 안정화가 되면 앞으로 장기간 보면 유연한 투자에 아주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부분 덕분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살펴본다면 과거의 금 ETF 상장 당시의 패턴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 ETF 상장 당시에도 출시 3일 만에 1조 이상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고요. 지금은 77조 원의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도 이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은 그 우리가 펀드 투자 과거에 저는 이 기억이 나요. 그 정식 펀드를 투자하시라고 많이 권유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무슨 말씀들을 드렸냐 하면 최소 3년, 최고 5년 이상의 투자를 하셔야지 정식 펀드도 이익을 보실 거다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지금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장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기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비트코인 ETF도 앞으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시면 분명히 이익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금 ETF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하시면 많이 이익을 보십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제 경험입니다만 지금 한 투자한 지 한 12년 정도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끝전 모아서 금 현재 그 투자 수익률이 한 60%가 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장기 투자는 사실은 대안 상품에 있어서 단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게 가상자산들이 앞으로 투자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동안에 그 금시세나 뭐 여러 가지 주식 주가가 떨어지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대안 투자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을 해봤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 검증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선물로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변동성이 높은 건지 어느 정도나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지금 비트코인 그래도 사실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고 뭐 다른 코인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코인 때문에 사실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시세 조작 특히 주식보다는 시세 조작하기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잠들지 않아요. 그럼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디를 기준점으로 잘 잡아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잠깐 법적으로 지금 위법사항이 보이니 잠깐 투자를 중단하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좀 법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한할 것인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는 사실 시세 조작도 못하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매도하는 모든 주식 그런 상황도 공매도도 앞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막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나 모든 미국 당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투자자 보호가 안 되면 앞으로 승인해 주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투자 이제 11개를 승인해 줬으니까 충분한 이 검증 시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앞으로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홍콩 ELS 상품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손실률이 큰 상황인데 최근 업계에서는 더 큰 고비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 시발점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앞서도 투자자 보호를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독일 ELF 사태도 이제 겪어봤고 그 전에 저희가 사모펀드 때문에 문제됐던 펀드들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ELS 홍콩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꼼꼼히 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2021년에 홍콩 ELS를 우리나라 은행들이 많이 판매를 했는데 네. 지금 홍콩 H지수가
그 만에서 지금 현재 5,500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현금 손실 구간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지수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홍콩 H지수가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세요. H지수, 뭐 항생지수, 뭐 심천, 상해지수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홍콩 H지수는 중국 기업 50개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홍콩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본토 기업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판매를 많이 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원금 손실 구간이 한 6조 2천억 정도 예상하고 가입자만 한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자세히 좀 피해자들이 하시는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금융당국 것도 다시 한번 다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재가입자가 90%인데 이게 2017년부터 팔았단 말이죠.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팔았는데 그때는 조기 상환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재가입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네. 그러니까 다시 또 가입하신 거죠. 그런 분들이 90%라는 거죠. 지금 예상되는 손실만 1월에 약 8천억, 뭐 2월에는 1조 4천억. 6월에는 1조 5천억. 그러니까 매월마다 1조 6천억씩 되는데 지금 4월에만 2조 6천억이 예상되고 있어요. 손실만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홍콩 증시 상황이 좀 최악이라는 거죠. 네. 홍콩 증시 상황이 최악이다 보니까 홍콩 증시가 지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손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H지수가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5,500 약간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이게 더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 재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무슨 얘기냐면 아니 재가입하신 분은 이미 투자를 해서 한번 이익을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가입한 거니까 이분들은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이 아닌데라고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독일 EF 사태에서도요. 재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 손해배상 비율이 10% 15%뿐이 안 됐어요. 아주 낮은 비율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들이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은 손실을 보실 게 예상되고 또 ELF 사태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배상해줬던 비율이기 때문에 보면 뭐 연령이나 투자 경험, 그다음에 상품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것 따라서 또 배상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 제일 우려되는 게 90%가 재가입 비율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 보고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ELF 뭐 아까 우리 지금 비트코인 ETF 얘기했는데 이 비트코인 ETF도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펀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홍콩 H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ELF ELS 상품이었기 때문에 우리 홍콩 H지수에 50개 상품이 회사가 어디 들어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중국 기업만 들어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은 지금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우리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입하셨다고 그러는데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잘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 그렇죠. 재가입률이 90%나 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첫 주 개장한 홍콩 증시를 두고는요. 2005년 이후로 최악의 출발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의 경우에는 4년 연속 하락세가 심화가 되면서 좀비 시장이다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는데 홍콩 증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진을 겪게 된 원인은 어떤 걸까요? 저도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홍콩 증시가 한 160년 이상 됐더라고요. 네. 우리가 중국이 100년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콩이 어떤 도시가 됐죠? 홍콩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죠? 뭐 딤섬? 침사추이? 뭐 이런 것들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홍콩 하면 떠오르는 게 아시아 금융의 허브였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게 자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런던 금융시장처럼 아시아 금융의 허브여서 거의 모든 그 글로벌한 금융기관, 금융회사들이 홍콩에 다 아시아 지역 본부를 두고 홍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거의 모든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아시아 본부를 옮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송도로 뭐 금융허브를 좀 옮겨서 받아야 된다. 또 도쿄로 옮기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홍콩이 약간 그런 점에서 약해진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또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홍콩 증권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 하락했는데 작년만 14%를 하락했답니다. 나스닥이 43%, 니케이가 한 22.5%, 니케이 225가 28%. 뭐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씩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홍콩, 특히 H지수 같은 경우 완전히 하락한 지수가 돼버렸죠. 거기다 거래 실적으로 해서 2022년, 2023년에 홍콩의 증권회사가 한 80여 개가 이제 폐업을 했고 작년 1일 거래량이 홍콩 증권시장 거래량이 약 400억 달러를 하루 거래량이. 근데 테슬라의 하루 거래량이 300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거래량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시장으로 네. 지금 몰락하게 된 거죠. 생각하시면 홍콩의 전 세계 글로벌한 그 아시아 금융시장에 본부가 다 모여 있었는데 완전히 테슬라 정도뿐이 안 되는 시장 훅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게 시장이 줄어드는가 상상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신규 상장이나 상폐가 급감하고 있고 민영화 기업이 홍콩에다가 상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국영화 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요. 금융이 많이 제한되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국가보안법이 시작됐어요. 네. 홍콩에서 중국 국가보안법이 시작됐고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홍콩에서 데모했었잖아요. 그때 시위할 때 뭐 우산 피고 시위하고 뭐 민주화 시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지수도 29위에서 49위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외국인 투자들도 줄어들게 되고 홍콩을 떠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과거처럼 그렇게 중국이 커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기업 규제를 세게 하다 보니까 상장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이 상장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홍콩 시장이 자유화가 없어지고 자율적인 게 다 없어지고 민주화가 없어져 버리니까 많은 외국 자본이 떠나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중국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리니까 홍콩 증시가 그냥 확 쪼그라들었다는 표현을 좀 써서 홍콩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러다 보니까 홍콩 EL에서도 이런 파생상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 평가가 되니까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홍콩 증시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해운주 전반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단기 눌림목도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탑픽 종목은 오늘 다뤄봤던 섹터 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공략을 해주셨는데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 속에서 외인과 기관이 픽한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은 지정학적인 이슈와 밀접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